9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주시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강제 경매로 2,700만 원의 경매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개인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가 있는데, 여기 보면 주인이 누구예요? 두 사람이죠. 박영건이하고 박은준이죠. 박영건이가 59년생이고, 박은준이가 87년생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버지 지분이 경매가 나왔죠. 그러면 지분이 경매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강제 경매죠. 강제 경매지 않습니까? 그 강제 경매고 설정이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설정이 없죠. 그래서 설정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빚을 강제 경매로 지금 2,700만 원 말고는 빚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2,700만 원을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2,700만 원 갚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집에서 그대로 거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취하를 시키겠죠. 아버지와 아들인데 취하를 시켜야 되겠죠. 네. 그 취하를 시키려면 취하를 하려면 우리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등기 이전할 것들 취하 동의서 도장 찍어주면서 우리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전제로 하고 추천을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취하 안 시킬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든지 병원에 갔다든지 뭐 이래갖고 돈을 묻고 아들이 뭐 능력이 없어갖고 취하 안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취하를 안 시켰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취하를 안 시키면 여기에 우리는 아버지 지분만 낙찰 받았죠. 근데 살고 있기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살고 있죠. 근데 아들이 지분 2분의 1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상대로 해서 네가 내 땅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내놓으라고 지료 청구를 하고 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아들 지분만 경매로 지분을 수가 있죠. 그래놓고 우리가 공적 우선 매수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둘 다를 우리 걸 가지고 제3자한테 파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제3자한테 팔을 때 얼마에 제3자한테 제대로 팔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취하가 돼도 좋고 취하가 안 된다고 해도 그런 방법을 하겠다 하는 방향이 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하 안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땅에 여기에 축사가 있고 개인주택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축사도 여기 옆에 땅으로 넘어갔죠. 이 땅, 이 건물도 제가 보기엔 넘어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땅도 좀 넘어가 있죠. 축사도 좀 넘어가 있죠. 넘어가 있는 땅이 여기 뭐야? 요 땅이 어디냐면은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도로로 넘어가 있죠. 근데 도로로 넘어가 있는데 이 도로는 폐도로죠. 이쪽 도로를 쓰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이쪽은 지목은 도로인데 실질 도로는 이쪽으로 쓰고 있고 이쪽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지금 폐도로 아니에요 지금. 도로는 이쪽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는 도로인데 폐도로잖아요. 우리가 폐도로를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넘겨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요만큼을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땅을 취득시효로 주장할 수도 있고 불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아까 취하를 시키면 취하 동의서만 찍어주는 걸로 우리는 몇백만 원 받고 수익 올리고 마는 거고 만약에 취하를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아들을 상대로 해서 지료 청구를 하고 공자 우선 매수로 가져오고 우리가 했을 때 우리 건물이 침범해서 갖고 있는 이 국유지는 불화를 신청해도 되고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된다 이런 얘기.
요렇게 집이 하나가 있고, 요 집하고 바로 붙어가지고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축사가 있는데 이게 시내다 보니까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걸려서 이 축사를 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이런 가축을 길렀었던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월) 달에 이제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이걸 가지고 제가 정규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어떤 땅이든지 땅을 샀을 때는 뭐가 돈이 된다 그랬죠? 땅이 돈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돈이 된다고 그랬죠? 인허가가 돈이 된다 그랬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뭐부터 만들어야 되죠? 도로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땅에 건축법상 도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인허가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돼. 이거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월 첫 번째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서부터 6시까지 2시간 반을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 퇴근하고 나면 7시쯤 해지 왜 3시 30분에 하십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동영상으로 집에서 퇴근하시고 컴퓨터에 앉아서 천천히 느긋하게 2시간 반을 1시간씩 이렇게 잘라갖고 강의하니까 1시간씩 가장히 들으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토지 개발이나 도로나 농지에 관한 것은 한번 강의를 듣는다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몇 번 그러더라고요. 그냥 녹화해가지고요. 자동차에 다니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음악 듣지 않고 교수님 강의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토지 개발에 관한 건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10번째 물건입니다. 지난달에도 월요일 하셨어요? 네? 아니요. 지금 금요일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금요일 날 하고 2월 달서부터 월요일 날 하고 30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월요일 날 하고. 10번째 물건입니다. 충남 태안 토지의 3,415평인데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전부 공투가 아니라 우리 수강생 중에서 한 서너 명만 모여서 이건 공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토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은 이거 입찰에 들어가라고 제가 강권하는 물건입니다. 태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관리지역에 평당 13만 5천 원이라고 하면은 3분의 1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물건 번호 4번이죠. 근데 이게 전부 다가 물건 번호가 1번서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5번까지 있는데 다른 건 다 낙찰을 받았고 물건 4번 이것만 지금 얼마로 떨어지냐면 46%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물건이 지금 물건 번호가 1번서부터 5번까지 나왔다 그랬죠. 1번 중에서 5번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 물건인데 다른 거는 제일 좋은 게 218%에 낙찰받고 116%에 낙찰받고 96%에 낙찰받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제일 좋은 건데 46%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안목이 서로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동산에 왜 나는 이 물건이 좋고 210% 낙찰받은 것이 덜 좋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토지 개발 강의
10만 원씩 내고 들고 도로에 강의 10만 원 내고 들으라는 것이 이 여기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왜 이 사물이 좋은지 금방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은 더 나쁜 건 218%에서. 자, 보시겠습니다.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대지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시게끔 되면 이게 몇 페이지죠, 지금? 53페이지 여기 보면 이것이 감정사가 감정한 물건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지웠죠. 이렇게 지웠죠. 이 지운 물건은 매각이 재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번호 이거 두 개가 따르고 이거 따르고 이거 따르게끔 해가지고 경매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거 두 개 따로 물건번호 이거 따로 해서 이거 따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 요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지 제가. 요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아쉽게는 이 땅 옆에 여기 오른쪽이 여기가 뭐냐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가까운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바다에서 바로 들어가는 도로가 옆에 있는 거고 우리는 저 뒤에서 들어가는 도로예요.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니까. 그러니까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비싸게 낙찰을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낙찰을 받고자 하는 한 땅은 요 땅입니다, 지금. 표시해놨죠, 이렇게? 하얗게 제가 표시해놨죠? 예. 지역도상이 있고, 여기 이렇게 집이 있고 그런 거가 다 표시해놨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낙찰받으라는 데가 동그라미 표시해놨죠? 그쪽에서 여기 임야가 있죠? 임야죠? 임야는 여기 준보전 산지죠? 그렇죠? 그럼 우리 임야 빼놓고 여기 옆에 산 11-1하고 345-7 임야가 있죠? 옆에가 여기 바다입니다. 여기 바다입니다. 여기 보면 345-6번지가 있는데 이게 뭘로 돼 있죠? 수지로 돼 있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95%에 낙찰됐고 282%에 낙찰됐고 65%에 낙찰됐고 116%에 낙찰됐죠. 우리만 지금 46%까지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 밑에 또 311-1번지도 수지로 돼 있죠. 어저께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목이 전부 다 28개였는데 야영장 때문에 29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29개의 중에서 초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초지라는 지목은 없죠. 초지는 예전에 목장, 가축을 기르는 거에 사료를 쓰기 위해서 초지를 만들어 놓게끔 초지로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를 초지로 만들겠다고 치자. 가축을 기르는데 가축을 기르는 사료를 내가 기르는 땅으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초지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초지로 만들어 줬을 때는 초지에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농지가 아닙니다. 초지입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땅이 초지예요. 그런데 이게 가축을 안 기르고 초지를 안 한다고 해서 초지를 해제해달라고 할 때는 초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해서 초지를 해제시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보다 더 건축허가 받기 어려운 게 초지예요. 근데 이 옆에 지목이 임야인데도 초지로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가 어렵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초지 부담금을 따로 또 내야 되는 것이 농지 전용 부담금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땅이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인데
이런 폐가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폐가가 있으니 이런 폐가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때문에 낙찰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정규관이 건축법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건축법과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폐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은 지방자치에서 처리해 주는데 100%를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30% 정도는 해줘요. 다만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 걸 철거했는데 건물 주인이 나중에 너 왜 내 건물을 철거했느냐 하는 것은 나한테 얘기하지만 구청이 철거했어. 이렇게 그 건물을 철거한 거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안 온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가가 있는 것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여기 3,400평에 4억이라면 10몇만 원꼴이, 13만 원꼴이면 태안에 지금 13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어디야? 산골짜기에 들어가도 15만 원인데. 저는 지금 강력하게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낙찰받은 것 중에서도 임야가 세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삐일쭉한 거 하나는, 그 한 개는 초지예요. 나머지 두 개는 중보전 산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찰받는 거 말고 앞에 있는 것도 초지고, 우리 땅도 한 필지는 초지예요. 그래도 전체 땅에 비해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초지는 무시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지기 때문에 인허가가 안 나온다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허가를 받을 때는 그 필지 빼놓고 옆에 필지 인허가를 받아놓고 그냥 거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여러 필지 중에 일부 요만큼의 초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제주시 애외로 토지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건물은 김경호로 돼 있고 매각 제외로 돼 있고 제가 지상권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지목이 뭘로 돼 있냐면 과손으로 돼 있죠. 여기 과손으로 돼 있습니다. 과손으로 돼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받으려고 했을 때 여기 건물이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매각 제외지만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잖아요.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농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목만 과소일 뿐이지 사실상 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가지고 농지증 담당자한테 보여줍니다. 이 땅의 지목이 과손이지만은 뭐가 돼 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 하게끔 되면 담당자가 이렇게 해줍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합니다. 반려 이유, 지목은 과수원이나 건축물이 있는 사실상 대지이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뭐 할 때 필요하죠?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하죠.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는 농취증이 들어가야지 등기 이전이 되는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농지는 농취증이 없어도 등기 이전이 된다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증을 해주면 똑같이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찰을 받고 우리가
2분의 1 지분이지 않습니까? 2분의 1 지분이다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내놔라. 이렇게 해서 건물 주인에게 우리 2분의 1 지분을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건물을 사고 나머지 지분을 사든지 해서 제3자한테 팔고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 12번째 물건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전 207.51평인데 평당 125만 원권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산다고 했을 때 상당히 꽤 많은 그 가격이 나가는 그 농지입니다. 이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필지입니다. 자 보시면 1477-1이 있고 1477-3이 있는데 1번지는 1번지대로 도로에 들어갈 수 있고 3번지는 3번지대로 따로 진입도로가 있어 도로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 노란색이 도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100평씩 두 필지로 어떻게 한다? 나누어서 우리는 매도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땅값이 상당히 비싸죠. 비싸도 저는 사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게 바닷가에서 85m밖에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바닷가와 포구와 이렇게 80m밖에 안 되는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당 한 200은 넘어갑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여기가 순례길에 접혀져 있어서 순례하시는 분들이 커피락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곳에 접해 있다 그러면 400~500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에 지목이 전으로 944평이 나왔는데 제주도 땅값 중에 요 근래 2~3년 만에 13만 9천 원까지 떨어져서 경매로 나온 거 저 처음 봅니다. 4차까지 떨어져서 34%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지목이 전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여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고 농지증 발급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그려놓은 땅입니다. 여기 노란 거로 된 것이 지적당 도로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나 상당히 좁죠. 여기나 상당히 좁잖아요. 그 여기 건축허가를 낼 때에 이 좁은 곳에 있는 것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는 4m죠. 건축허가를 내줘야 안 내줘요? 건축허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내줘야 안 내줘요? 조 여사님, 내줘야 안 내줘요? 그래요? 우리 조 여사님은 등록금을 열심히 내놓고 공부를 저렇게 잘 못해. 자, 여기 보시죠. 왜냐면, 자, 보면 이거는 지적법상 도로죠? 우리 건축허가 받을 때 지적법상 도로가 있어야 돼?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돼? 그럼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가 보자 이런 얘기예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를 보죠. 여기 파란 색깔이 이렇게 있죠. 파란 색깔이 있죠. 이 파란 색깔이 왜 있죠? 로드뷰로 보면 있죠. 로드뷰로 보면 찍혔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동차가 들어나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게끔 되면은, 제주도에서는 그, 개인적으로 우물을 팔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집을 지었는데, 땅값은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수돗물이 1km 앞에 있어서가 1km 선에서부터 수돗물 끊어 올라가고 그랬더니 7천만 원이야.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주도에 땅을 살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 건물이 뭐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럼 그 건물이 있을 때는 거기까지 수도가 들어왔다는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 근처에는 뭐가 없어? 건물이 없다는 얘기는 근처에 수도가 들어온 곳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하셨습니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제주도에 땅을 투자하러 갔을 때에 수돗물이 없는 건 모르고 건축허가를 받아갖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수돗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따지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수돗물을 길에다 먹든지 뭘로 먹든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집을 지었는데 수돗물이 없는 거야.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제주도는 수돗물은 없는데 반대로 뭐가 있냐면 제주도에는 농사를 짓는 농수로는 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을 주기 위한 먹는 물 수도가 따로 있고 농사를 짓는 수도가 따로 있어요. 농사를 짓는 농수는 다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먹을 물이 없어갖고 농사를 짓는 물을 끌어다가 집에다가 연결시켜 놓고 정수기 하나 달아고 먹었으니까. 이게 십몇 년 전 얘기예요. 제가 그 제주도 처음에 이 노무현 정부 때 제주도를 그 제주도시로 만들어 놓고 나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제주도 도시사가 할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바로 제주도 투자하러 다녔을 때에 제가 얘기는 그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배수로가 없잖아요. 배수로가 없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만들어서 정화조를 만들으니까 배수로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제주도에서는 배수로가 없을 때는 자체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한 500만 원인가 들었는데 정화조를 한 300만 원 주고 사고 포크레인이 와갖고 깊게 파갖고 밑에 그러니까 정화조 묻을 거 밑에를 한 1m를 더 파가지고 빡들하게 만들어놓고 거기다 돌을 깨서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정화조를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물이 나가면은 그 정화조로 들어갔다가 한 1년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넘쳐서 어떻게 한다? 밑으로 빠져서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정화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제주도에서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비도시 지역에서 아무도 없을 때는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을 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도시 지역에서는 지금 땅 속으로 침투하는 정화조를 못 만들게 한다고. 충분히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 땅값 말고도 이런 곳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보면 집을 한 채 짓는다고 할 때 침투 정화조인데 빌라식으로 여러 개 짓다 안 된다. 허가를 안 내준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제주도에 이렇게 건물이 없는 땅에는 수도와 배수로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땅을 투자하는 데는 그 땅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돈이 된다 그랬죠? 인허가. 그러니까 그 땅에 어떤 인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인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은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돼? 현장을 가봐야 돼?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부서 거는 알아도 다른 부서 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쪽 부서에서는 허가가 난다는데 저쪽 부서에서 허가가 안 난다 그러면 이쪽 부서 사람이 그쪽 부서에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가서 봐도 몰라. 우리 과에서는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다른 과에서 가는 때는 그건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을 가지고 투자할 때는 내가 여기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무슨 과를 가서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거기에 해당하는 과에 가서 물어볼 수 있을 정도는 알아야 되고 거기는 하나 물어보려고 해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물어보는 거고 담당자가 답변을 해줘도 알아야지 답변을 해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러 가잖아요. 그럼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물어보면은 담당자가 그래, 이건 이렇게 됐고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마 이런 문제는 어느 과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물어보는 것만 보면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걸 강의하기 싫으니까 담당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고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줄 수 없다. 이래 부르고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다가. 그거 참 이상합니다. 왜 그랬더니 내가 가면서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수님이 갔다 오면 또 된다고 얘기합니까?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담당한테 가져 우리 수강생이 하는 낙찰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건 내가 분할을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그 분할 신청했는데 안 된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된대요 그래. 그럼 교수님이 가서 좀 해주세요. 할 수 없이 제가 갔어요. 그걸 제가 한 10분 전에 도착했거든. 도착했고 내가 담당자를 만났어. 이렇게 분할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막 그 수강생이 왔어. 어떻게 됐어요? 얘기 다 끝났어요. 했더니 내가 했을 때는 안 된다는데 교수님이 하면 어떻게 얘기해 된다고 하는지 나도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제가 가서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은 내가 얘기한 대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요?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잘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잘라 주십시오. 왜? 잘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든지 저렇게 잘라든지. 그게 뭐냐면 이러한 그 법은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 토지 투자의 밑받침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의 수강료가? 8만 원. 교재비 2만 원. 수강료 8만 원. 한 번 넣는데 계속 듣는데 1년 동안 동영상으로 또 와서 들어도 되고. 열네 번째 물건입니다. 마포구 용강동 아파트 9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강제경매인데 1,700만 원이죠. 9분의 2 지분 매각이죠. 강제경매인데 민희선이 지분이죠. 근데 민희선이가 지금 거주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1,700만 원을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얘기했죠. 지분인 경우에는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가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죠? 민희선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민희선이가 지금 빚을 져가지고 경매로 나왔죠. 그러면 민희선이가 갚을 수도 있고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을 수도 있죠. 그냥 그래요.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지분권자가 있으면 너 왜 우리 집에 있으니까 거주하고 있으니까 너 지존 내놔라서 그 사람 것만 경매로 내놓을 수 있다는 지치료 갖고. 그런데 이거는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되거든요. 전체를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에 보통 보면 아파트는 시세가의 90%에 팔리잖아요. 3억 4천인데 지금 2억 1,700까지 떨어졌으니까 취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 팔아자고 나누면 배당으로 받아와서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취하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취하가 안 됐을 때는 내가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방책이 서야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집 경매를 당하는 사람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차까지 떨어졌을 때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고 했을 때에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도봉구 쌍문동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거주자 없고 최저 가격 평당 820만 원 정도에 떨어진 토지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이게 돈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쌍문동에 토지 건물이 좋은 건데 이런 건물이 두 번씩 떨어져서 64%까지 떨어지는 거는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자, 왜 떨어졌느냐? 현재는 거주자가 없고 상속자가 5명입니다. 자, 등기부등본 보시겠습니다.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의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낙찰 받으면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등기부등본에 이런 것이 올라가 있을까요? 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제가 보면은 경험이야.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저기 뭐 연금을 받은 거예요. 연금을 받아서 쭉 살고 계시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연금을 받고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은 비었고 상속을 시킨 겁니다. 그럼 상속을 한 상속 자식들이 아버지가 연금을 받은 거를 그대로 옛날에서 1점 몇 프로로 해서 이자로 다 갚아버리면은 그냥 장세기 상속을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갚지 않으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경매로 집어넣어서 돈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채권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죠. 당사자가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등기부등본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못 들어가고 주저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경매 공부를 했지만은 경매 공부를 강의실에서 이론으로 하는 게 더 빨리 알아들어요. 이렇게 실전 물건 갖고 강의를 해주는 게 더 빨리 알아들어요. 이게 이론으로 하고 법률로 해서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를 강의 시간에 어디도 강의해 주는 거지. 실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전 갖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 강의한 걸 올려놨더니 지나간 물건은 뭐 하려고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물건을 낙찰받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일 목적이 뭐냐면 부동산을 바라보고 경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권리 분석하는 걸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달에 제가 몇 개 고르는데 그걸 가지고 다 입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최소한도 5, 6개월 동안은 실전 물건을 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걸 다 듣고 어느 정도 익혔을 때에 이종실의 말을 믿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확신이 섰을 때 입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또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대지가 299평이고 답이 611평입니다. 세 필지인데 한 필지에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대지고, 한 필지는 그 전이고, 또 한 필지는 그 입구에 들어오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 필지입니다. 299평에 600평이면 정답 900평인데 900평이 어떤다? 약 30만 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건물을 빼놓고도 이것은 평당 한 30만 원 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지가 있고 답은 이 한 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414-1에는 건물이 있고 요거는 지목이 대지입니다. 414-2는 전이고 요거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고 앞에는 농사는 짓지 않고 물건을 좀 쌓아둔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해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아까 태안읍에 제가 13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이 오른쪽에 여기 바닷가 여기에 있는 근처고, 지금은 바닷가하고는 멀리 떨어진 그 중심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보면은 집이 상당히 쓸만하게 지어져 있죠. 이 단풍나무가 비싼 단풍나무가 좀 비싸요? 이 단풍나무? 별로 비싼 나무 없죠? 여기 그 앞에 답에 보면 물건, 건축 자재 뭐 같은 걸 써놨죠. 이게 담당자가 이거 치우고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낙찰 받으면 이게 다 치우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사를 안 지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치우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치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바로 건물을 치워라 하고 소송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번에 왜 안 하느냐 했을 때 내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건물을 하고 이런 걸 치우라고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치우면은 바로 내가 농사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로 하고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농사를 안 짓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너 건물 치우고 나갈 때 그 지절적으로 소송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농사를 안 짓냐 할 때
아니, 건물 주인들이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건 치우고 있어서 소송을 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가면 내가 바로 농사 짓 겁니다 하고 대표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로 치워달라고 얘기 바로 치우지 않고 어영부영하게끔 되면 바로 소송을 해놔가지고 농사를 안 짓는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방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자, 17번째는 지금 한 50%는 했으니까 10분만 쉬었다 또 하는 걸로 하시겠다.